중국 심각해요. 가끔가다 방송에 하면 나오잖아요. 노숙자들 뭐 늘어서 있는 거, 또 과거에 그 수천석씩 이렇게 사람들을 북적북적했던 그 대형 식당들 문 닫았거나 아니면 서너 사람 앉아 있잖아요. 과거에 그 화려했던 거리들 다 철시한 거나 마찬가지고 공업단지들 다 지금 철문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중국 경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이미 와버렸어요. 최용식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경제 뭐 위기든 아니면 어떤 경제가 이제 한번 충격파가 오는 어떤 그 트리거가 뭐 어디서 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미국 쪽에서도 올 수도 있고 뭐 중국 쪽에서도 올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중국이 이렇게 상황이 뭐 좋다 안 좋다 얘기들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작년만 해도 중국 상황 안 좋다고 얘기들 많았거든요. 지금 혹시 뭐 중국 쪽에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은 2021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어요. 네. 그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 금리가 오잖아요. 근데 금리가 터졌는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추세예요. 그래서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그 강제력으로 차단을 잘 해왔어요. 근데 지금 한계가 있어요. 제일 크게 한계가 온 게 뭐냐면 중국 지방정부들이에요. 네. 지방정부들의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몰라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정상이 한참 어려워지니까 지방금융공사라는 것을 설립을 허가해 줬어요. 네. 지방정부의 채권들을 인수해주는 그 공사예요. 금융공사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역전을 시켜야 되는데 경제가 악순환하고 있는데 이게 선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가 참 어렵게 돼 있어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을 쓰면 그게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좀비 기업들 엄청 많잖아요. 중국은. 네.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금융지원, 재정지원으로 버텨나가는 해고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제 견뎌내는 지금 기업들, 좀비 기업들 많잖아요. 그 좀비 기업들을 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중국 경제의 총 공급 능력을 총 수요가 감소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를 시키면 수요가 더 우위인 공급자 시장이 형성이 돼요. 네. 공급자 시장이 형성이 되면 소비자가 먼저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고비 안 들지, 판촉비 안 들지, 수송비 안 들지 등등 부대 비용들 축소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기업의 경영수익이 호전이 돼요. 경기가 악화되는데도 호전이 돼요. 이제 경기가 호전이 되고 이익이 많이 나면 기업들 어떻게 해요? 생산 늘려야죠. 생산 늘리려면 고용 많이 해야죠. 또 투자 늘려야죠. 그러면서 경제가 악순환해서 선순환으로 딱 돌아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딱 1년 만에 극복했던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결정적인 경제 원리가 그거예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급자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 근데 이 중국 정부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죠. 이제 정치적인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그럼요. 정치적 부담이 엄청 커요. 네.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도 김대중 정부가 비난을 엄청 받았어요. 경제학자들 입 달린 사람마다 다 비난했어요. 과도한 긴축 정책으로 건전한 기업까지 다 망가뜨렸다. 그런 그 비난을 들었었는데 또 정예우가 600만 명 가까이 되고 그랬어요. 그 뒤로 이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첫 해만 300만이 됐어요. 그 정도로 대규모 그 해고자가 나오고 노숙자가 늘어나는데 얼마나 비난이 컸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해. 딱 1년 만에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원래 구제금융 규모가 890억 달러였는데 198억 달러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엄청 그때 고생했어요. 외국에서 비싼 이자 주고 이제 약정이 그렇죠. 돼 있잖아요. 가져가라는데 우리를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경상수지가 갑자기 이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하니까 가져오면 이제 통화 증발이 되고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걸 거절하기 위해서 예를 썼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그 이름 있는 경제학자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10년 안에 한국은 외환위기 극복 못한다. 극단적으로는 20년 안만 극복해도 그건 대단한 성과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1980년대에 중남미 국가들은 외환위기를 10년 이상 그렇죠. 겪었고 그만큼 고통을 겪었어요. 지금 중남미 아르헨티나 특히 우리나라는 뒤처진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그때 그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과 그리고 정부가 그 험난한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데 민주체제 아니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 중국도 뭐 겉으로 어떻게든 이제 막아놓고는 있지만 속 안에서는 힘들 것이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아마 촉발될 수도 있다 이거죠. 아, 중국 심각해요. 가끔가다 방송에 화면 나오잖아요. 노숙자들이 뭐 늘어서 있는 거, 또 과거에 그 수천석씩 이렇게 사람들을 북적북적했던 그 대형 식당들 문 닫았거나 아니면 서너 사람 앉아 있잖아요. 과거에 그 화려했던 거리들 다 철시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 대단히 그 공업단지들 다 지금 철문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아니 그 상하이가 이제 아무래도 가장 좀 익숙한 도시인데 뭐 상하이도 상황이 뭐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말도 못한데 그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해요. 저는 중국 경제가 한참 잘 나갈 때 중국에서 중국 경제를 좀 배우자. 그래서 네. 이제 몇 사람들하고 한 보름 동안 네. 육로로 사천에서 상해까지 경제 중심권을 중심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광동 가고 심천 가고 그 여행을 육로로 했다니까요. 참 멀고 우리나라에서 그 육로 여행하고 중국에서는 달라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어렵게 이제 중국을 그때 가봤었는데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많았었는데 진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쓸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영국에 훨씬 못 미치지만 경제 생활의 여유는 미국이 훨씬 크다. 중국이 그랬어요. 근데 그 여유롭게 살던 중국인들이 지금은 가서 보면 참상이래요. 뭐 취업도 안 되고 뭐. 아, 그럼요. 지금 농민공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하잖아요. 농민공들이 대도시에서 직장을 잃으니까 다 원래 고향으로 이제 귀향을 했어요. 했는데 중국 정부 당국은 그 농민공들이 흩어져서 이미 이제 그 자본주의 맛을 봤잖아요. 시장 경제의 맛을 본 그 사람들이 혹시 소요를 일으키면 전국적으로 분산돼 소요를 일으키면 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대도시로 계속 내몰고 있는데 대도시에서 직장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은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이미 와버렸어요. 그러면은 중국 경제 좋다고 얘기할 때가 사실 뭐 엊그제 같은데 어느 순간 이제 안 좋다는 얘기들만 들리는 이 상황, 그러니까 원인이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붕괴죠. 지금 중국 지방정부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원인도 부동산 시장의 붕괴 때문이에요. 중국 지방정부들은 그 세수의 거의 40%를 토지 사용권 매각을 통해서 조달해 왔어요. 중국은 토지 소유권은 정부 가지고 있어요. 네. 사용권만 매각을 하는데 그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 왔는데 이제 매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지방정부들 지금 재정난이 생긴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경제 내의 유동성이 수축이 됐고 그게 신용 파괴를 작동을 시켰어요. 정부 억지로 막고 있는데 계속해서 금융위기는 물밑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중국 정부도 이거를 이제 터지지 않게 잘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은 가장 완만하게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려면은 이제 결국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뭐 인플레도 일어나고 아주 느리게 구조조정이 되면서 뭐 나중에 좀 잘 되겠지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시간 끌기 전략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해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기간이 10년 이상 가요. 그런 사례가 중남미에서 있었거든요. 그거밖에 사례도 많아요. 그래서 경기가 하강해서 악순환을 할 때는 그걸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총 공급을 극단적으로 수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강력한 구조조정이에요. 그걸 하면 지금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중국 정부가 지금 경기 부양책 정책 쓴다고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 규모도 우리가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였잖아요. 그런데 경제 못 살려냈잖아요. 강력한 구조조정 없이는 지금의 이 늪에서 못 빠져나와요. 경기를 선순환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중국은 뭐 알리 테무 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저렴하게 막 나오는 게 그냥 뭐 저가로 만들고 뭐 정부가 지원해주고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생산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더 악순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수출을 하게 되면 LC를 금방 은행에서 그걸 그 돈으로 바꿔줘요. 그게 팔리든 안 팔리든 네. 외국 그 선박에 이렇게 적치돼 있어도 일단 수출 대금을 받아요. 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쌓여있는 물건들 중국 내수도 마찬가지인데 그 쌓여있는 물건들 어떻게든지 싸게 팔리면 차관 연명은 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비 기업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팔리는 물건들은 좀비 기업들이 연명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좀비 기업들이 생산하는 거 품질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은 그 IMF처럼 미리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터지고 하든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방법. 아이, 이거 말고는 없다. 역전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수요가 더 커진 상황을 만들어야 못 하잖아요. 다들 못 하잖아요. 이거는 그럼요. 터져야지 하는 거지. 누가 먼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제 경제학자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아. 노 페인 노 게인이에요. 네. 고통을 지불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걸 경제학자들은 몰라요. 이게 맞긴 맞는데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 지금과 같은 중국 경제의 문제점은 고통을 지불해야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고통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총수요가 총공급을 추월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총공급을 그만큼 축소를 시켜놔야 돼요. 네. 그 기업들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공급자 시장이 조성이 되니까. 그럼 기업들은 이제 생산, 고용, 투자를 다 늘려야 그 이익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간단한 경제 원리가 현재의 경제학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중국 경제가 이제 뭐 또 부양책을 계속 쓰고 어떻게든 지금 살려보려고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려울 것이고 언젠가는 뭐 이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반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야 뭔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계적인 금리가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좀비 기업들, 중국의 좀비 기업들 다 망해요. 강제 구조조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죠. 뭐 구조조정 명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경기 추락 속에서도 공급자 시장이 형성이 되면 중국 경제는 살아나요. 그러니까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야 이제 중국 경제는 비로소 살아날 이제 기반이 마련되는데 그래도 중국 경제의 앞날을 어두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진핑 리스크가 너무 커요. 세계사에서 네.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한 나라,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세계 경제 패권이 이동한 역사를 보더라도 최소한도 경제 민주화라도 진척이 돼야 경제 패권을 쥐어요.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성장률이 높아져요. 네. 민주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수퇴를 하면 그 경제는 쇠락을 해요. 단 하나의 반대 사례가 없어요. 그렇다면 중국 경제 상황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그 직전에는 최소한도 경제 민주화라도 엄청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오늘날의 경제 번영을 누리게 됐잖아요. 근데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경제 민주화, 정치 민주화가 계속 후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경제는 점점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결국에 중국도 뭐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는 하겠지만 쉬운 건 아닐 것 같고 결국에 뭐 중국에서 어디선가 터지든 뭐 미국이든 어디선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의 한번 위기급으로 글로벌 위기급으로 무언가가 올 확률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